네, 자 오늘의 맞수 한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흐름이 강하죠. 역시 정책 관련 주식으로 기대감과 또 우려감이 섞여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불안한 시장입니다만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든든하실 겁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광장에 이제 안방 마님 정도로 확실한 자리매김 해주실 거죠,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어디도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꽉 붙들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주제 먼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 좋아서 두 분께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탑픽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한전기술 그리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보성파워텍 그리고 한전기술 테마로는 보성파워텍을 보고 펀더멘털로는 한전기술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한전기술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김진만 팀장께 먼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투자할만 하겠습니까, 여전히? 네, 그래도 한전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치가 굉장히 좋고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드리는 이제 보성파워텍과 에노토크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외에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고 좀 물어봤었을 때는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두 종목, 주 종목 혹은 이 기업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단독 수주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컨소시엄을 꾸릴 때 일부 참여가 가능한 기업이 이제 두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거. 나머지 부품주들은 지금 사실상 도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에는 시일 혹은 이제 다시 살아날지도 굉장히 모를 수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만약에 원자력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은 두 대장주가 앞서 나가고 뒤에 테마주들이 줄줄 따라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플랜트 사업 혹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해외에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공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한전 기술이 훨씬 더 모멘텀 자체는 이제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럼에도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은 보여주긴 좀 힘들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큰데 7%나 올랐으면 네. 굉장히 오늘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도 한전기술과 그리고 테마로는 보성파워텍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성웅 이사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과 맞닿아 있는데, 이 정부가 계속해서 좀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정부가 말을 바꾼다기보다는 보도가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일단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산업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엎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스탠스로 보고,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원전 테마 접근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널뛰기 때문에 이게 정말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 단타 혹은 수익 매매로만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떠십니까? 네, 제 일단은- 질문이 너무 기네요. 아닙니다. 관련 그 업종을 네. 저희가 살펴볼 때 주도 업종으로 등극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글로벌 정책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인 뭐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된 에너지 투자가 있다가 선회가 돼서 최근에 원전과 관련된 투자가 유럽 쪽에서 먼저 촉발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럽 쪽에서 촉발되는 환경의 포인트가 소형 원자로였거든요. 기존의 일반적인 원전 같은 경우 투자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한기를 올린다 그런 식의 대형 원자로가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소형 원자로로 넘어오는 흐름이었고, 여기에서 원전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강하던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약간의 반대 의견을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제로 탄소 그런 정책을 위해서는 원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던 일본까지도 이제 소형 원자로는 용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업종의 대표주로 떠오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글로벌적으로 조성이 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 정책에서 아무래도 그 탈원전 정책을 임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뭐 반대급부로 적극적으로 이제 원전을 하겠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일부
정부의 선거까지 이번에 선거까지 열어놓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게 시세가 날 수 있냐 없냐 여부는 대선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선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여권 야권의 지금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부분과 아니면은 이게 원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선 결과 전까지는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대선이 얼마 앞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이후가 되어야 원전주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네,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네 그렇죠 이사님. 네, 제발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여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김진만 팀장님 지금 당장은 대선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장은 좀 보류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실 이제 대선 결과 유무와 관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게 그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예. 원전을 배제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다 하는데 한국만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아무리 여야가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 하더라도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정책주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정책주는 이제 좀 짧게 가시기보다는 만약에 눌림목이 한 번 더 있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가서도 조금 오래 대선 이후까지 좀 보셔야 되는 게 정책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시세 분출할 때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주를 보셔야 될 때 특히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어떤 스탠스로든 플러스가 될 요소는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여당과 야당 후보의 괴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먼저 혹시나 나는 원전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좀 흐름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또 한 번 정도 최근에 대선 이전에 눌림목에 한 번 정도 잡아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선 이후에 대선 후보의 흐름을 보고서 투자하셔도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원전 산업 자체가 너무 많이 무너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대장주와 테마성 이슈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대장주를 보셔야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보셔야 될지 아니면은 테마성인 이슈를 보셔야 되는지는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펀더멘털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사실 곁다리로 이제 사업을 하는 테마성 이슈는 그래도 사실 수혜보다는 정말로 그냥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펀더멘탈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선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사님의 성향은 어때요? 예, 저는 약간 중립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재미없다. 예,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립적인 측면이라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예. 아무래도 그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해보면은 이게 불확실성이란 게 이번에 대선인데 대선 이후에 만약에 역으로 당선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원전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한 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확실성의 요인은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걸 일단은 배제하는 게 좀 낫고요. 근데 원전이 내가 정말 좋다. 지금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해놨다고 하면은 정책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그 교집합 부분을 제외하고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원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정책과 교집합 이외의 부분인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을 같이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당선 여부에 따라서 한 부분의 주가는 상승하고 한 부분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의 접근이 중립적인 접근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좀 세우자. 네네, 그렇습니다. 한 종목만 한꺼번에 담지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대표주로 오늘 한전기술 계속 두 분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소위 우리 두중이가 네. 대표주 아니었습니까? 근데 언제 쏙
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두산 그룹주와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가도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10%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렇다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대장주의 지위를 네. 잃은 겁니까?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좋아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빚을 이제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혹은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의 돈으로 다 메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뭐 최근에 긍정적인 기사는 쏟아집니다. 채권단이 이제 어느 정도 관리에서 좀 벗어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2번 정도로 진짜 그 주주분들 돈으로 빚을 갚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해 기술 회사 자체는 좋지만 그 안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가적인 행태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기업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이후 물량이 쏟아져 났을 때 그 물량을 과연 얼만큼 소화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고 이제 유상증자도 실권 났기 때문에 그 실권이 과연 어디로 갈지 그 부분에도 굉장히 좀 스탠스 자체가 한전 기술이 순수하게 원전의 테마성 이슈로도 혹은 이제 펀더멘탈 측면으로도 대장 역할을 이제는 바꿔서 가져가야 될 때가 맞고요.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이제 상장 이후 흐름을 보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워낙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데 아무리 회사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물량에 대한 부담은 존재를 해서 그 부분은 두산그룹 혹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마이너스 포인트가 충분히 적용되기 좋은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긴장 다 푸셨죠? 네. 네. 얼음 땡. 예.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이 좋아서 첫 번째는 원전주, 그 다음은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어려울 때 에코프로 관련 주식들, 그룹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에코프로 BM은 이 기세라면 40만 원 선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그동안 대장주였다가 순환시대를 겪었다가 다시 한번 신재생 테마로 시장에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에코프로의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두 분 의견 일치했습니다. 김진만 팀장 10만 원, 이성웅 이사님도 10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이 목표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사님? 일단은 그 종목 자체 그리고 업종 자체를 봤을 때 저희가 실적으로 비추어 봐서 접근 가능한 구간이 있겠고요.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적 접근이 유효를 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외부 변수가 먼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화제도 있었고 뭐 다른 요인으로 이제 뭐 재무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뭐 펀더멘탈 이슈, 실적 뭐 다행히 다 비춰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실적 성장은 나타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을 통해서 가격을 유추하기보다는 최근에 외부 변수로 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 자체는 일단 기술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 반등 가능한 주가 흐름이 10만 원대라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노이즈에서 빠진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네네. 그것은 에코프로가 가진 기본적인 펀더멘탈 내용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기본 회사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꼭 내라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앵커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목표가는 두 분 모두 10만 원으로 일치했으니까요. 다음 주식을 여쭤볼게요. 에코프로 BM은 얼마까지 보시는지 여쭤봤더니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 42만 원, 이성웅 이사님 40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아, 드디어 회복합니까? 네, 사실 회사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정말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부분 다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요인이 너무 컸죠. 근데 지난주쯤에 이제 이동채 회장이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면서 단기 약재 소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긴 했고 실제로 4분기 실적 발표인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을 이제 좀 증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단기 노이즈가 마무리되고 이제 크지 않은 수준에서 이제 처벌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주가 탄력성은 굉장히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기술적인 여력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윗갭을 메우는 42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으로 가능한 게 일단 현재 주가가 저점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저점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턴이 시작이 되고 외부적인 노이즈가 마무리될 경우 즉 어느 정도 금리 인상 혹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그래도 대장으로서의 역할은 독특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42만 원 제시드렸던 거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죠. 이제 급락 시초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 회복은 충분히 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시장의 회복세가 돼야지 더 갈 수가 있는 거고 단기간으로 실적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기 약재 소멸로는 42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에코프로비엠 적어도 40만 원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는 두 분의 의견과 함께 그렇다면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시장과 그리고 또 이런 외부 변수의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잃었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 그렇다면 재도약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이런 질문 정말 어렵습니다만 아예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 3월 이후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요.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원재료의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을 때가 재도약의 시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최근 러시아 이슈 등으로 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더 강해졌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상품 가격의 상승도 저희가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원재료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니켈 가격도 그렇고 복합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완성차가 생산되는 시점부터 전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성차의 가격이 확정되다 보면은 이게 2차 전지에 생산되는 가격 자체도 명확하게 확정이 될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름 스케줄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들의 추가적인 생산 스케줄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은 금리 인상기라는 점이거든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금리 인하기나 동결기에서는 그 크게 할인을 안 했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비춰봤을 때 금리 인상의 올해 6번의 가능성까지 성장주에 부여를 하면은 디스카운트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는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완성차가 생산되기 이전 시점부터 주가는 상승하겠지만은 전고점 탈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완성차의 스케줄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거나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재도약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음 이슈를 넘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3월을 명시를 해주셨으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금리 인상 이슈 이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네네. 보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로 지금 3월에서 정책 기조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저도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외부 변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중간에 사실 FOMC 3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있고 그 금리 인상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미국도 굉장히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될지 바꿔야 될지 다시 고민하는 즉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 3월 이후에 그 이후 추이를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은 게 금리 인상이 만약에 그냥 50bp 해버린다고 하면 잠깐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 이후에 그때 잡게 된다면 훨씬 더 싸움에 있어서 주식 싸움에 있어서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혹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또 25bp 올리고서 그다음에 그 이후 또 추이를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시장은 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혹은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그래도 이제 성장을 증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소나기는 피하고 3월 이후에 가셔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 혹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도약을 기원하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 보셨습니까? 2차 전지와 게임을 저희 지난해에 동반해서 같이 봤었는데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자, 세트로 같이 가는 이 주식. 오늘 위메이드를 필두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시장 대비 계속 선방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예 역시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14만 원, 이성웅 이사께서도 15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자, 이 가격이 나온 논리적인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 네, 아무래도 전통적인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의 출시 일정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게임의 주가 흐름을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위메이드 트리 같은 경우 라이즈 오브 스타즈의 신작이 25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건십 배틀, 뭐 조이시티의 출시작인데 이게 그 위메이드와 관련된 위믹스의 그 P2E 코인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측면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전에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와 결부된 그러한 정책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저희가 비춰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신작의 가능성에 따라서 위믹스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까지 한번 열어놓고 유출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15만 원의 가격대 자체는 지금 뭐 월별 뭐 매출이라든지 그러한 거를 기존에 유출을 해서 비추어봐서 주가를 어느 정도 목표가를 산출을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러한 요인보다 비슷한 점인데요. 주가의 하락이 아무래도 그 위믹스의 정책과 결부돼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10만 원 이하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하락을 했지만은 10만 원 기준으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펀더멘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통상 50%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15만 원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와. 지금 위메이드가요. 저희 방송이 나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서 11만 원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혹시 목표가를 더 올리실 생각 없으십니까? 수정 가능합니다. 네, 아닙니까? 목표가 자체는 아닙니까? 일단 네. 제시한 대로 가겠는데요. 좋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좋아요. 그 새로운 게임 건십 배틀의 조이시티가 출시를 하지만 28일 출시를 하거든요. 이게 기존의 매출에 100억 발생을 한 IP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게임이 호조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위메이드의 주가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게임주의 흐름을 볼 때 전통적으로 신작 출시 그리고 이 신작 출시한 뒤에 얼마나 인기를 끌지 보는데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이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의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여쭤봤습니다. 네네. 주가 상승의 진짜 이유 무엇입니까? 김진만 팀장께서는 코인의 효과다. 예, 네. 동의하시는군요. 네네. 강한 긍정을 하셨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다. 네. 두 개 모두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네. 이 코인 효과가 주식의 상승의 가장 큰 드라이브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안 좋은 좋다?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아. 게임이 재밌어야지 코인의 가치가 빛나는 거지. 코인의 가치를 뻥튀기 시키고 게임이 재밌다 그러면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보시면 저는 위메이드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게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코인으로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인에 소각한다 했는데 코인을 또 언제 다시 뽑아낼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무한의 코인을 공급할 수 있는 위믹스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시세 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이 재밌어서 그 게임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위믹스 코인 혹은 이제 관련된 코인들이 올라가는 거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선순환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게임이 재밌냐 그러면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위메이드 대부분의 이제 한창 이제 전성기 때 보시면은 게임을 하려고 이제 코인을 버는 게 아니라 코인을 벌려고 이제 게임을 이제 돌리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 재밌어야지 정말로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가 평가받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도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은 위믹스의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퍼블리싱하는 게임의
관련 코인이 급상승했다. 근데 보면은 호가가 굉장히 얇습니다. 하나, 두 개 거래대금이 극히 작은 시점에서 올랐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오른다. 그런 굉장히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매도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메이드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 보시면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재료가 붙음으로써 약간 조금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가 아닌 매도의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14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드렸던 이유도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제 밑에 있었던 요 라인의 갭을 메우는 시점 정도까지밖에 불과하다. 정말 게임이 재밌어서 게임의 매출이 증가해서 위믹스 코인의 매출이 늘고 같이 오르고 이런 구조라면 저는 14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드렸겠지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14만 원의 목표가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코스닥 상위권 종목의 그런 이제 품격으로 해서 14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 정확하십니다. 자, 이 본업인 게임에서 매출이 잘 나야 한다. 그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위메이드의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해결이 돼야 말씀처럼 지금 15만 원 선의 목표가에서 더 비트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지적을 해주셨듯이 게임 부분에서 본업을 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 이성훈 과장께서는 앞서 주주 친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진짜 이유라고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듣고 목표가 설정의 이유까지 함께 좀 전해 듣겠습니다. 오히려 신작 기대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김진만 팀장처럼 잘 할 수 있을까? 예, 여기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사님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게임주를 두 가지 면을 놓고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전통적인 게임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의 신작의 스케줄이라든지 등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게임주가 변화되기 시작한 게 작년 연말쯤이죠. 이제 P2E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결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주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된 요소고요. 그다음에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그 P2E라는 요소로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없던 산업이 게임과 결부돼서 생겨나면서 주가가 1차적으로 가능성의 프리미엄을 부여하면서 그 정도 시총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점이 물론 뭐 성장주의 프리미엄 하락 요인은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위믹스를 매도한 그 측면이 있었거든요. 위믹스를 매도를 하면서 이것을 주주 측면에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익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 저희가 분기 실적은 좋았지만은 이게 위믹스를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를 논외로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요인이 그 위믹스의 매도가 실적에 더 큰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주주 친화적 정책, 즉 위믹스의 이익을 뭐 주주 측면에서 같은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게 주주 친화 정책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 회복은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코어로 봤을 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지만. 네, 최근에 지속적으로 위메이드 장영국 의장님께서는 주주와의 소통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2% 부족한 그러한 측면은 저희가 계속 볼 수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이제 그 위믹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러한 의견까지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회사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겠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 우리는 위믹스의 가격에 대한 상승에 자신이 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보탬이 되게 하겠다. 그 하겠다는 점은 하나의 가능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 측면에서 그 뭐 위믹스에 매각을 한 점에 대해서 뭐 주주 측면에서도 부양이 되도록 이거를 뭐 크로스를 되게 하겠다. 그러한 본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왜냐고 하면 이게 주주를 배제하고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지 없죠.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상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러한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뭐 월별 유저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점을 논외로 하고 다시금 프리미엄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포인트로 주주 친화 정책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위메이드 주주께서는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업비트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상승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만약에 소식이 나오면 저희 다시 한번 다뤄보시죠. 자, 오늘 맞수한판 김진만 팀장과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